1980년 5월, 대한민국은 피해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 거리에는 탱크가 굴러다녔고 군인들의 군홧발 소리가 새벽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방송국은 침묵했고 신문사는 검열관들로 넘쳐났으며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한 사람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 김재규에게 암살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진 그 순간 전두환은 움직였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불법으로 연행했고 핵심 군사시설을 장악했으며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 군부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 봄, 전두환은 국가보위비 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설치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한 기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제하는 권력기구였습니다. 국보위의 명령 한마디에 장관이 잘렸고 국회의원이 구금되었으며 수십 년간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온 거물들이 하루아침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삼은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의 앞에 서는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정적은 감옥으로 보냈고 저항하는 자는 군사재판에 넘겼으며 감히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그 목소리 자체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전두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봐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숙청 명단에 올라야 마땅했던, 아니 어쩌면 가장 먼저 올라야 했던 그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김종필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전두환은 왜 김종필만은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온 나라를 피로 물들이면서도 수십 명의 정치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도 왜 유독 김종필 앞에서는 그 손을 거두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비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역사를 바꾼 거래. 오늘 우리는 그 거래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1980년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봄으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설계된 권력 장악의 과정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전두환은 하나회라는 군매 사조직을 동원해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없었습니다. 명령 개통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이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봄,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학에는 군인이 들어왔고 언론에는 검열이 시작되었으며 정치인들은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이 혼란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하나씩 하나씩 굳혀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 수십 년간 쌓여온 권력의 내밀한 거래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었고 누가 누구의 약점을 쥐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정보.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김종필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가 전두환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종필의 이야기는 1926년에 시작됩니다.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그는 육군 사관학교 8기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박정희. 육사 선배이자 훗날 대한민국을 18년간 지배할 그 박정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김종필은 박정희의 조카 사위였습니다. 단순한 인척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적 동반자였고 혁명의 공모자였으며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엎을 계획을 함께 꿈꾼 사람들이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쿠데타의 설계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혁명의 두뇌였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성공 직후 김종필은 전례 없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중앙정보부 창설. 1961년 김종필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습니다. KCIA라고도 불리는 이 기관은 미국의 CIA를 모델로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CIA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서운 기관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국내외 정보를 수집했고 반정부 인사를 감시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야당 정치인의 뒤를 캤고 재벌 총수들의 비밀을 파악했으며 외국 정부와의 은밀한 채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의 중심에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김종필은 대한민국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2번이나 중앙정보부장을 지냈고 2번이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공화당 의장으로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기반을 닦았습니다. 한일협정을 성사시켰고 일본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장군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업인이 정권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미국 대사관이 박정희 정권에 어떤 압력을 넣었는지,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이 한국의 어떤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앞에 선 김종필은 단순한 패배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년치 대한민국 권력의 비밀을 머릿속에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환은 상상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전두환을 멈추게 했습니다. 1980년 봄, 국고위의 숙청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김종필에 대한 처리 문제는 전두환 측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강경파들은 주장했습니다. 김종필도 잡아야 한다. 구시대 권력의 상징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전두환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종필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 결정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추적해봅니다. 1980년 여름, 서울 어딘가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를 거친 것이었는지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이후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김종필이 있었습니다. 혹은 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거래의 윤곽이 잡혀갔습니다. 거래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전두환은 김종필을 기소하지 않는다.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는다. 김종필은 정계에서 물러난다. 해외로 나간다. 조용히 있는다. 그리고 전두환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필요한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력은 이미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 장악력도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국제적 정당성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의 군대는 시민들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 장면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의 군사적 안보 파트너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학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없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미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필요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일본 자본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투자, 일본 금융기관들의 대출, 일본 정치인들과의 협력 관계. 이것들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가장 깊고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한국 정치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을 직접 주도한 김종필은 일본 자민당의 핵심 인사들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일 교섭에서 김종필이 만든 인간관계는 15년이 지난 1980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일본 정계의 원로들은 김종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종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시절 김종필은 CIA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와 인맥은 단순한 공식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특정 인사들은 김종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두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주 이후 전두환 정권의 국제적 고립은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면, 일본이 등을 돌리면 전두환의 정권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필이었습니다. 물론 김종필이 직접 나서서 전두환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명확합니다. 1980년 하반기 전두환 정권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국제사회의 묵인을 얻어냈습니다. 1981년 1월 전두환은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무대 뒤에서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김종필이었다는 것이 이후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전두환은 김종필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김종필은 전두환에게 국제적 생존을 위한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쪽도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음 40년 동안 어떻게 흘러갈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된 형식이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진짜 선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525명의 대의원 중 2,52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단 한 명만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불안했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두환은 총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청칼만으로는 나라를 오래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박정희의 18년을 옆에서 지켜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도 결국 자신의 측근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내부에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경제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1980년 한국 경제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5.1 쇼크의 여파, 박정희 암살 이후의 정치적 혼란, 그리고 광주의 상처가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외채는 쌓여갔고 기업들은 불안해했으며 외국 자본은 한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둘째, 미국이 등을 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광주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카터 행정부는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카터에게 시민에게 총을 쏜 군인 출신 독재자는 지지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 1월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 기조는 달랐습니다. 반공이 인권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소련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전두환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으려면 워싱턴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김종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김종필은 1980년 말 조용히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령을 받은 그가 갈 곳은 사실상 해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체적인 기록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1981년 2월 2일 전두환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주 학살이 일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국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한국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항의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레이건의 안보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소련과의 냉전이 다시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동아시아 안보전선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 우선순위였습니다. 전두환이 어떤 방식으로 집권했든 그는 확고한 반공주의자였고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카터 때부터 이어진 미국의 대한국 기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념적 공감대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워싱턴의 핵심 인사들에게 전두환 정권이 믿을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구축된 신뢰관계를 활용해서 새로운 관계의 다리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역사는 아직 완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이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과거 CIA 협력자들, 공화당 계열의 정치 컨설턴트들, 그리고 워싱턴의 한반도 정책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것은 당시를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래의 첫 번째 결실이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백악관에 앉아 레이건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사진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의 몫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만든 것은 단순히 국내 정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반의 상당 부분은 일본으로부터 왔습니다. 1983년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수상의 한국 공식 방문은 1984년이 처음이라는 기록도 있지만 1983년의 방문은 그 자체로 역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의 결과로 일본은 한국에
4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0억 달러. 1983년 기준으로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은 전두환 정권의 경제 안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외채 상환 압력을 줄여주었고 기간산업 투자의 재원이 되었으며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중반의 고속성장 궤도에 오르는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 협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도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식민지 역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양국 사이에는 수시로 외교적 긴장이 흘렀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차관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양국 최고위 정치인들 사이에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그 신뢰를 가진 한국 인사가 누구였을까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측 카운터파트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으로서 박정희의 특명을 받아 도쿄를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만든 인간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일본 자민당의 오이라 마사요시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와의 관계가 주목됩니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김종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의 이 비공식 채널은 공식 외교 채널이 막혔을 때도 작동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집권한 직후 일본의 분위기는 신중했습니다. 광주의 충격이 일본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일본 내에서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전두환을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종필은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가 도쿄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쿄에 머무는 동안 한일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 분위기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갔습니다. 일본 재계는 한국 투자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한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40억 달러 차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일본 외무성의 한 관료는 훗날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980년대 초 한일 관계의 복원 과정에서 공식 외교 채널 외에도 여러 비공식 경로가 작동했다고. 그리고 그 경로 중 일부는 한국의 특정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 특정 정치인이 누구인지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인은 사실상 한 명이었습니다. 김종필이 전두환에게 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였습니다. 20년에 걸쳐 구축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없는 인적 네트워크. 미국과 일본의 핵심 권력자들과 연결된 그 네트워크가 전두환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그 대가로 자유를 받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조용히, 그러나 결코 잊히지 않은 채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다시 올 것을 알면서. 1980년대 초 서울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광주의 총성이 멈춘 뒤 전두환 정권은 강력한 통제 속에서 일종의 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대학 캠퍼스에는 사복경찰이 상주했으며 정치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라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주를 기억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들은 학생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무리 강한 통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종필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겉으로는 조용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한국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반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측근들이 국내에 남아 있었고 그들을 통해 서울의 정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계산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어떤 균열이 먼저 생길 것인가?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것이 김종필이라는 인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장기판을 보듯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한 발 한 발 계산했습니다. 전두환과의 거래에서 그가 선택한 침묵은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1983년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웅산 테러. 10월 9일 미얀마 랑군에서 북한이 보낸 공작원들이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두환은 살아남았지만 부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강요와 수행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에 복잡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도발이 전두환 정권의 안보 담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한국 사회 내부의 피로감을 가속화했습니다. 긴장, 통제, 억압.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 세력들과의 물밑 접촉이 조금씩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랜 지지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그의 정치적 뿌리는 전두환의 통제 아래서도 완전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거래의 조건에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집권하는 동안 김종필은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전두환의 권력 기반에 도전하지 않는다.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지 않는다. 그 조건을 김종필은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거래에는 끝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임기는 헌법에 의해 7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이 되면 전두환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새로운 게임이었습니다. 김종필은 그날을 향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국내 정치 활동 금지 해제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력을 잠시 낮추는 밸브 조절이었습니다. 사회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하지 않도록 조금씩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필은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정치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울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충청도의 지역 원로들이 왔습니다. 과거 공화당 시절의 동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훗날 김종필의 측근 중 한 명은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셨다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셨다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전두환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은 시간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그 시간이 마침내 끝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의 거리에 사람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최루탄 속에서 시위대와 함께 달렸습니다. 전두환은 버티려 했지만 압력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6.29 선언, 직선제 개헌.
전두환 체제의 사실상의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7년을 기다린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필의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첫 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놓였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7년간 철권으로 나라를 지배한 전두환 정권이 시민들의 압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체스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선제. 이것은 김종필에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7년을 기다린 그 기회가 마침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었습니다. 야권에서는 두 명의 거물이 등장했습니다. 김대중과 김영삼.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가장 강력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민주주의 인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군부 독재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김대중도 출마했습니다. 김영삼도 출마했습니다. 야권표가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의 후계자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야권의 분열 탓으로 돌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김종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김종필은 1987년 대선에서 독자적인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지만 대선에서의 그의 행보는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충청도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충청도는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캐스팅 보트였습니다. 그 표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1%. 김종필의 8%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청도의 표였습니다. 만약 그 표가 김영삼이나 김대중에게 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이 선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수렴합니다. 김종필은 의도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방해했는가? 공개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있습니다. 김종필은 김영삼과 김대중 양쪽과 단일화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87년 대선의 최대 수혜자는 노태우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전두환의 후계자였습니다. 전두환과 김종필 사이의 거래는 1980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두환은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종필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권이 출범했습니다. 전두환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50 청문회.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광주 학살을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전두환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mon했습니다. 혹은 지mon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청문회에서 핵심 질문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한 가지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김종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름들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친인척, 핵심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의 규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이 새마을운동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두환 본인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김종필의 침묵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문회 내내 김종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두환 정권의 비자금, 권력 핵심부의 부패, 1980년 권력장악 과정의 내막. 그가 입을 열었다면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 1월 22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날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세 개의 정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자유당, 약칭 민자당의 탄생이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민주정의당은 전두환, 노태우의 당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당이었습니다.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의 당이었습니다. 광주 이후 가택연금까지 당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의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의 당이었습니다. 이 세 정당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영삼의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광주의 피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피를 흘리게 한 세력과 한 정당이 될 수 있는가? 하지만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김종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두환에게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사람, 해외로 추방되다시피 했던 사람, 자신의 당이 강제로 해산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전두환 세력의 후신과 합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김종필은 합당에 동의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의 극심한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야권 3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노태우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종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단순히 여당의 설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종필은 계산했습니다. 합당을 하면 그는 거대 여당의 핵심 인사가 됩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충청도의 표를 배경으로 그는 흥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합당을 거부하면 그는 군소 야당의 지도자로 남습니다. 영향력은 제한됩니다. 정치적 생명은 불투명해집니다. 김종필은 합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민저당 합당의 조건 협상 과정에서 김종필이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가 무엇을 얻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종필의 과거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완전히 봉인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에게 씌웠던 정치정화 조치의 명분들, 부정축제 혐의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무죄 선언은 없었지만 추궁도 없었습니다. 둘째, 충청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도 개발,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이것은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김종필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종필은 민자당 내에서 3인방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사람이 권력을 나누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민자당 대선 후보는 김영삼이 되었습니다. 김종필은 또 한 번 2인자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배신감에 치를 떨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김종필은 이것도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종필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민자당의 충청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1980년의 거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구속되었습니다. 반란 및 내란죄, 뇌물죄.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받았고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노태우는 1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수면 아래에 있던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김종필은 기소되지 않았는가? 1980년의 김종필은 전두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전두환의 집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종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95년 당시 김종필은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는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을 창당하고 충청도의 맹주로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그의 표는 다시 한번 캐스팅보트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에도 1995년에도 거래는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 단어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굴욕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나라가 파산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결혼반지를, 불반지를, 대대로 내려온 금부치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997년 12월 18일. 이날의 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중심에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김대중과 김종필, DJP 연합이라고 불렸습니다. 김대중의 D, 김종필의 J, 그리고 파티의 P.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은 1980년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가장 극적인 피해자였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낸 정치인이었습니다. 김종필은 그 전두환과 7년간 공존한 사람입니다.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아니 어쩌면 그 과정에 연루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김대중의 오랜 지지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광주의 후예가 군부 독재의 생존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하지만 김대중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은 계산을 마쳤습니다. DJP 연합의 조건은 공개되었습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김종필이 국무총리가 된다.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 권력을 나눈다. 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조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종필의 과거에 대한 불문율이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면서 1980년 전후의 과거사 청산 작업이 논의되었습니다. 광주 학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전두환 정권의 비리에 대한 재조사,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종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동반자를 조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DJP 연합의 파트너를 겨냥하면 연립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김종필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들을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권력의 가장 내밀한 거래들을, 그리고 그 비밀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종필이 입을 열면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정권도 그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1980년 거래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김종필을 감옥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하나의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필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원칙. 그 원칙은 전두환 정권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에서도, 김영삼 정권에서도,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도 그 원칙은 지속되었습니다. 거래는 1980년에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1998년 김종필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1980년에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그가, 전두환의 숙청 대상이 될 뻔했던 그가, 7년을 기다렸던 그가 대한민국 권력의 2인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과거를 묻지도 않고 과거를 말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자신의 몫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전두환이 구속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난 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205억 원. 하지만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7년간 지배한 전직 대통령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숨겨졌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2018년까지 살았습니다. 92세까지. 대한민국 현대 정치의 어떤 경랑도 그를 쓸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방 하나가 영원히 잠겼습니다. 열쇠는 그가 가지고 갔습니다. 1980년의 거래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향년 90세,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광주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죽는 말까지 자신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회고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광주 시민군을 향해 발포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광주가 아닙니다. 아니, 광주만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다시 마주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거래의 진실이 이제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갔는가? 전두환은 죽었습니다. 김종필은 2018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거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알게 된 사람들도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의 흔적은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아닌 형태로, 문서가 아닌 형태로. 하지만 분명하게. 첫 번째 흔적은 지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를 보십시오. 충청도는 지금도 독특한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어느 한쪽에 완전히 속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종필이 40년에 걸쳐 만들어낸 지역 정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출발점은 1980년 거래에서 그가 확보한 정치적 생존이었습니다. 두 번째 흔적은 침묵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행방,
1980년 권력 이양 과정에서 오간 물밑거래들, 한일 한미 관계 복원 과정에서 작동한 비공식 채널들, 이것들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 안개가 왜 거치지 않는지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흔적은 패턴입니다. 김종필 이후에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비슷한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을 건드리지 않는 이유가 법과 원칙이 아닌 이면의 거래에 있는 경우들, 공개된 정치 게임 뒤에서 작동하는 비공식 협약들. 한국 정치의 이 어두운 문법은 1980년 전두환과 김종필의 거래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전두환이 김종필을 감옥에 보내지 않은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히 두 권력자 사이의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법 위에 거래가 있고 원칙 위에 이해관계가 있으며 역사의 기록 위에 침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김종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나아가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그것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기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평생 그 원칙을 지키셨습니까? 김종필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980년의 거래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렇게 지속되었으며,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이 만든 거래의 구조는 대한민국 정치의 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 말해지지 않은 것들, 침묵 속에 묻힌 것들. 그것들이 때로는 기록된 역사보다 더 강하게 현재를 지배합니다. 전두환과 김종필, 두 사람의 거래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래의 결과 위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